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이재영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우리 자동차 보험의 이해와 교통사고 대처 요령 및 실무에 대해서 총 4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PT, 처음으로 제가 PPT 자료를 만들어 보았는데 이 PPT 자료를 처음으로 만든 것이다 보니까 다소 미숙하더라도 이 점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동차 보험의 이해와 교통사고 대처 요령 및 실무, 크게 4파트로 나누어서 강의를 할 것인데요. 한번 순서대로 한번 차례를 알아보면, 첫 번째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과 자동차 보험. 우선 보험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여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대인배상 1, 대물배상, 대인배상 1, 2, 대물배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배상 책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 중에서도 이 고의사고는 원칙상 보험에서 담보해주지 않습니다. 과실사고에 대해서 담보해주는 것이 원칙인데, 원칙이 있으면 항상 예외도 있겠죠. 일단 첫 번째 시간에 알아볼 것은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에서 여기서 법에는 크게 불법행위의 기본법인 민법이 있고, 자동차에 특화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자동차 종합보험의 구성, 우리 자동차 종합보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자동차 종합보험이 크게 인적사고와 물적사고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는데, 그 안에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우리 교통사고 관련 법규들이 과연 어떤 것이 있고, 이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가장 중요하죠. 우리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그 대처 방법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를 어겼을 때는 어떠한 처벌이 내려지는가 등등,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 시간에는 교통사고 실무 사례. 우리 교통사고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분야가 과실이죠. 과실. 몇 대 몇 이런 것. 이런 것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분야인데, 이 교통사고 실무 사례에선 과실의 개념을 상세히 한번 알아본 다음에, 우리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범죄 유형이 어떤 것인가. 우선 가장 기본적인 다른 사람이 다치는 것, 부상을 입는 것은 과실치상죄라고 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 이것도 실수로 저지르는 것, 고의가 아닌 과실재물손괴죄. 우리 보험에서는 기본적으로 고의사고는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야 됩니다. 원칙은 고의사고는. 그리고 교통사고 실무 사례 중에서 아주 중한 사고들이죠. 어떤 사고의 결과가 중요한 중한 사례, 사망 및 중상의 사고. 그 다음에 행위불법이 큰 사고라 그러죠. 음주무면허 운전 등. 이러한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비난 가치가 아주 큰 사고인데, 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순서를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 첫 번째로 우리 자동차 보험의 이해와 교통사고 대처 요령 및 실무에서 크게 4단원으로 나눠서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첫 번째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법률상 여기서 법은 민법과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법을 알아본 다음에 자동차 종합보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에서는 교통사고 관련 법규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알아본 다음에, 사고 발생 시 조치 의무, 즉 대처 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네 번째 끝 시간에는 교통사고 실무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간으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 이 불법행위의 가장 기초가 되는 법은 민법이죠. 이 민법에서 불법행위 조항은 딱 하나, 핵심이 되는 조항은 민법 제750조. 우선 법문을 그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예, 조항은 딱 한 줄인데 이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 법학 교과서에는 뭐 수백 페이지에 달할 정도죠. 이 한 조항을 갖고 불법행위, 이 불법행위가 성립되어야지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건데 가장 불법행위의 기본이 되는 법입니다. 우리 보험에서는 고의사고는 원칙상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했죠. 보험에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지만 이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이 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보험에서도 보상을 해줍니다.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면은 이 보험에서 담보해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선 손해배상, 여기서 손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손해는 이 손실이라는 말과 구별되는 개념이죠. 손해는 그 불법 행위로 인해서 재산적,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것을 손해라고 하고, 손실이라는 것은 적법행위죠. 나라에서 공공수용을 한다든지 적법행위로 인해서, 또는 나라에서 무슨 사업을 하다가 개인의 땅 어떤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개인에게, 이런 경우에는 적법행위. 그 다음에 전쟁에서 나갔다가 사람이 전쟁 중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죽거나 부상당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거는 전쟁은 나라의 큰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나라에서 징집했다고 해서 이걸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겠죠. 이러한 경우에 발생하는 신체적 또는 재산적 그 손실, 이런 경우에는 손실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적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손실이라는 용어, 그 다음에 불법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손상은 손해라는 말을 쓴다라는 것. 손해배상, 손해는 배상이고 손실은 보상이라는 개념, 이것을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아둔 뒤에 불법행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우선 불법행위는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주관적 요건으로서는 이것이 불법행위라는 내용을 인식하고 의도해야죠. 이것이 고의 또는 이러한 인식과 의도가 탈락한 상태를 과실이라고 하는데, 고의 또는 과실, 이것이 주관적 요건입니다. 그 다음에 객관적 요건으로서는 그 행위의 내용이 적법행위가 아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법행위여야죠. 그리고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된다. 그리고 이 주관적 요건, 이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주관적 요건을 갖췄을 때 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와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되죠. 이것을 분설해서 한 번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적 요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면, 고의 또는 과실, 고의, 이 고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 고의는 무엇이고 과실은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차 안에 든 물건을 훔친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주관적 요건을, 이 머릿속의 의식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차 안에 든 물건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인식, 그 다음에 그것을 훔치려는 의사표시, 의도가 있죠. 즉 주관적인 요건인 고의의 내용을 잘 분석해보면 인식과 의도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식, 그 행위에 대한 인식, 이 행위가 나쁘다라는 그 인식과 나쁜 것을 알면서도 이를 감행하라는 의도, 이것이 합쳐진 상태를 우리는 고의라고 합니다. 그럼 이 과실이라는 것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이러한 인식과 의도가 탈락한 심리 상태를 우리 과실이라고 하죠. 이러한 고의 또는 과실, 한마디로 과실은 우리 속어로 실수라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불법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그 어떠한 과실도 없어요. 손해 발생했는데, 예를 들어서 불가항력, 하늘에 천둥 번개가 쳐서
아님 또는 포탄이 날아와서 내 차가 날아가서 상대방 차를 때렸다. 여기에는 전쟁 중에 나의 어떠한 고의와 과실도 없습니다. 이러한 주관적 요건이 탈락하게 되면 이것은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러한 주관적 요건만 갖추면 범죄가 성립되는가? 생각은 자유죠. 어떠한 경우에도 이 생각만 가지고 처벌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간혹 사상범들을 처벌하는 경우도 있는데 생각을 가지고 처벌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옳지 못하겠죠. 우리 법학에서 원칙은 생각은 자유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상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드시 객관적 요건이 실행행위 또는 결과 발생이라는 이런 객관적 요건이 갖추었을 때 범죄가 성립되는 것인데 우리 형법학에서는 이 민법학에서의 이 객관적 요건은 손해 발생이죠. 손해 발생. 가장 핵심은 근데 그 손해가 발생하는 내용이 위법행위여야 됩니다. 그리고 타인일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위법행위와 타인에게 발생한 그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우선 위법행위라는 것부터 살펴보면 이 행위를 형법학에서 크게 법학에서 위법행위와 적법행위 이 두 가지로 나눌 수도 있는데 적법행위는 우리 사회적으로 옳다, 사회적으로 비난할 수 없는 행위들을 적법행위라고 하죠. 정당한 행위가 적법행위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 당연히 적법행위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이런 거를 위법행위라고 하진 않죠. 그럼 위법행위를 정의를 내리면 어떤 것이 되는가? 위법행위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옳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행위입니다. 인간의 기준에서죠. 위법행위라는 것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은 산에서 개구리 잡는 것 이런 거 금지되어 있지만 예전에 어렸을 때는 개구리, 가재 이런 거 잡는 거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법에서 이것은 사회적으로 옳다 그르다에 대한 판단. 옛날에 개고기 먹는 게 사회적으로 옳지 않다 이런 판단을 안 했죠. 서양에서는 옳지 않다라 그러죠. 서양에서는 개고기 먹는 거 위법행위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위법행위가 아닙니다. 이건 이 적법행위다 위법행위다 이에 대한 판단은 순수한 가치 판단입니다. 옳다 그르다에 대한 우리 사회적인 합인 거죠.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위법행위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옳지 못하다는 판단. 위법행위에는 그 크기가 없습니다. 불법행위랑 위법행위를 구별해야 되는데 위법행위는 그 크기가 없지만 불법행위는 그 크기가 존재합니다. 살인죄의 불법이 더 크다. 절도죄의 불법보다. 이러한 공식은 성립할 수 있지만 살인죄의 위법행위가 절도죄의 위법행위보다 더 크다. 이것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학에서 예전에 위법성 조각설, 위법성 감소설, 정당방위 이런 경우에 그 학설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위법성은 감소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옳다 그르다에 대한 순수한 가치 판단입니다. 이건 크다 작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옳지 못한 행위. 딱 핵심 내용은 위법행위는 사회적으로 옳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위법행위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법에서 말하는 타인이라는 것은 나가 아닌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서의 다른 사람, 타인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 민법은 나 이외의 모든 사람을 타인이라고 발생합니다. 그리고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요건으로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그 어떠한 손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났는데 어떠한 손해, 물질적 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 신체적 손해, 어떠한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인과관계를 요구하죠. 이러한 행위와 결과, 인과관계라는 것은 행위와 결과 사이에 원인과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은
형법에서 주로 다루는데 한번 간단한 학설들, 우리나라는 상당인과관계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상당인과관계설, 상당하다, 쉽게 말하면 조건설이라는 것도 있죠. 조건설. 조건설이라는 것은 일정한 조건, 이러이러한 행위가 없었더라면 이러이러한 결과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조건설은 현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범죄자, 이 조건설은 문제점이 무한정 확장되죠. 어떤 범죄자를 처벌할 때 이 범죄자를 낳은 사람이 그 부모잖아요. 그 부모를 낳은 사람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 이것은 인과관계가 무한정 확정됩니다. 조건설의 문제점은. 그러면 지금 이 범죄,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 범죄에 대해서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을 조건설을 다 취할 경우 그 조상까지 모두 처벌을 해야 되죠. 예전에는 부관참시라는 것도 있었죠. 실제로. 이 조건설이라는 것은 상당히 그 내용이 확대되기 때문에 현대 법학에서 이에 대해서 취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건설을 좀 규모를 축소해자 원인설이라고 하죠. 원인설. 원인설은 또 최초 조건설, 최종 조건설, 최유력 조건설 이렇게 세분화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g의 독약을 먹여야지 사람이 죽는다고 가정할 때 최초 A라는 사람이 1g, 2g을 먹였고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이 두 번째로 7g, 아직 1g이 모자라죠. 세 번째로 먹인 사람이 1g을 먹여서 어떤 사람이 죽었다라고 가정하면 이 죽은 것에 대한 결과에 살인 기수, 죽음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것을 우리 기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형법학에서 미수라고 하는데 이 살인에 대한 결과를 과연 누구에게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인가? 이 최초로 발생한 2g을 먹인 A에게 지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가장 많이 독약을 먹인 B, 7g을 먹인 B에게 지어야 될까? 아니면 결정적으로, 최종적으로 그 1g을 먹인 최종적으로 먹인 C에게 주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셋 모두에게 주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셋 모두를 미수로 처리할 것인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을 논한다는 것은 뭐 최초 조건설도 유력하고 최유력, 이 최초의 원인을 제공한 2g 이것은 최초 조건설이라 그러고 7g 가장 많이 먹인 사람을 주는 것을 최유력 조건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결정적 1g이 없었다면 사람 죽지 않았겠죠. 중태에 빠질지언정. 이것을 최종 조건설이라고 하는데 어느 설을 취할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 대법원 판례는 어떤 것을 취하고 있는가? 인과관계에 대해서 상당인과관계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상당인과 인간의 경험칙으로 미뤄보아 상당성이 인정되면은 그 인과관계를 인정한다. 너무 말이 어렵네요. 제가 생각해봐도 경험칙으로 미뤄보아 상당성이 인정된다. 이 경험칙이라는 것은 쉬운 말로 풀이해보면 인간의 상식으로 풀어보았을 때 상당성이 인정, 그럴 것이다. 이러한 행위가 있었더라면 이러이러한 결과가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판사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상당히 높죠. 그렇지만 딱히 인과관계를 특정하기가 아까 독약 사건에서 미뤄보았듯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 상당 인과관계설을 취할 때 이것도 판사의 주관적인 재량이 개입될 수가 있죠. 최초로 그 A라는 사람이 2g을 먹이지 않았더라면 사망이라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잖아요. 상당성이 인정되잖아요. 이것도 상당 인과관계설에 따르면 이 사람도 살인 기술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7g 이거 많이 먹였잖아요. 이게 상당하잖아요. 이게 많이 먹였으니까 이런 경우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상당 인과관계설에 따르면 맨 마지막에 이게 결정적인 요소잖아요. 이게 1g 이거 안 먹였으면 사람 안 죽잖아요. 이거 이런 경우에 상당 인과관계설, 그래서 상당 인과관계설이 상당히 두리뭉실하지만 어쨌든 우리 대법원의 판례는 상당 인과관계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취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인과관계는 계속 아직도 이것은 인간의 어떤 직감적인 영역으로 다 지금 판단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고, 이걸 칼로 무자르듯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불법 행위에서 이런 인과관계가 어쨌든 상당 인과관계로 인정이 된다면은 이 타인, 나가 아닌, 내가 아닌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되는데, 여기서 타인, 이 민법에서는 내가 아닌 모든 사람이 타인이기 때문에 내 마누라도 타인이 될 수 있고, 내 아들도 타인이 될 수 있고, 내 가족, 친족, 뭐 친구 다 타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민법에서의 이 타인이라는 것은. 그리고 손해가 발생한다라 그랬는데, 이 손해라는 것은 피해죠. 어떻게 보면 정신적 피해. 이 손해는 크게 이 불법 행위로 인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손해라 그랬고, 적법 행위로 인한 것은 손실, 그리고 이 재산적,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보전해주는 행위를 우리 적법 행위에서는 보상, 즉 손실 보상이 되는 것이고, 불법 행위에서는 배상, 손해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손해는 크게 이 손해학에서는 손해 3분설, 손해는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도 있는데, 어떤 물질적 손해, 정신적 손해, 아니면 직접 손해, 간접 손해, 1차적 손실, 2차적 손실, 뭐 손해, 1차적 손해, 2차적 손해,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도 있는데, 우리 보상학에서는 통상적으로 손해 3분설이라고 해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또 민법에서는 이 통상손해, 특별손해라는 것 있는데, 이 분류가 말 그대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뭐 통상손해고, 특별하게 발생하는 손해, 이 특별손해의 경우에는 그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보상해준다. 민법학에서의 기본 원리인데, 이 상당히 이게 애매합니다. 어디까지를 통상손해로 볼 것인지, 어디까지를 특별손해로 볼 것인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진을 촬영하시는 분이 아주 중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도중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 사진 촬영이 그날 만약에 계약이 그날 촬영을 했더라면 100억을 벌어들일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사전 촬영하시는 분이 겨우 진단주수는 3주 나왔습니다. 이 3주 진단, 교통사고로 인해서 가질 못했습니다. 그 사진 촬영 현장에. 근데 100억의 손해가 발생했는데, 사진 촬영을 못함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 통상적인 손해는 아니잖아요. 이것이 특별 손해의 경우에는 내가 그 손해를 가한 손해배상 책임자가, 가해자가 그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보상해 준다라고 돼 있는데, 민법학에서는 상당히 애매해요. 어쨌든 통상손해가 어디까지고 특별손해인지는. 근데 통상손해라는 것은 그 같은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을 기준으로 보통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해, 평균임금,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죠. 우리 여기서 손해를 보상학에서는 이 복잡하니까 이런 저런 내용 다 집어치우고 정리하자. 손해 3분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손해 3분설은 우리 정신적 손해, 물질적 손해, 그 다음에 신체적 손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 정신적 손해라는 것은 정신적 피해, 여기에 대입되는 용어가 위자료죠. 위자료 청구권. 민법에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그 손해는 대표적인 것이 위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신체적 손해, 물질적 손해라고 했는데 잘못 말했고, 정신적 손해, 적극 손해, 소극 손해로 분류합니다. 손해 3분설에 따르면 적극 손해는 직접 발생한 손해를 말합니다. 직접. 불법 행위로 인해서 직접 발생한 손해. 직접 발생한 손해는 내가 몇 주 진단 나왔다. 직접 손해. 그래서 몇 주 진단이 나와갖고 여기에 대한 치료비가 얼마가 들어갔다. 치료비가 100만원이 들어갔으면 이게 직접 손해죠. 장례비가 1000만원 들어갔다. 이것이 직접 발생한 손해인 직접 손해입니다. 그리고 내가 일을 이런 게 직접 손해고, 그 다음에 적극적 손해고, 그 다음에 소극적 손해라 그래서
소극적 손해는 가정적인 손해를 말합니다. 내가 일을 했더라면 얼마의 수입을 올릴 수 있었을 텐데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 이것을 소극적 손해라고 하는데 휴업손해랑 일실수입이 대쪽. 일실수입이라고 했죠. 일실수입은 휴업손해. 휴업손해는 내가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 그 다음에 일실수입. 내가 만약에 일을 했더라면 장래 얼마의 이익을 취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것을 우리 소극손해라고 합니다. 내가 만약에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면 교통사고가 남으로 인해서 불구자가 돼갖고 내가 마라톤 선수였는데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가 났다.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가 났다고 가정하면 내가 만약에 다리가 다치지 않았더라면 장래에 마라톤 선수를 10년 동안 계속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1년에 연봉 10억씩 받아서 10년 동안 100억을 벌 수 있었을 때 이렇게 발생한 손해를 우린 소극손해, 장래 일실수입이라고 합니다. 상실수익이라고도 합니다. 자동차 보험에서는 일실수입, 잃어버린 이익, 이것을 소극손해라고 합니다. 이 손해배상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평가 요소죠. 손가락이 절단이 됐다. 무릎의 관절이 손상됐다. 내장 장기가 파열됐다. 이걸 갖고 소득을 어떻게 상실할 것인가. 근데 실제로 또 이렇게 다리가 절단됐어도 사무직에 있으신 분들은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사무직은. 이렇게 아까 육체적으로 마라톤 선수 다리가 절단되면 치명상이죠. 그 다음에 모델이 얼굴에 열상이 발생했고 얼굴이 다 찢어져 갖고 모델 생활을 할 수 없다. 이건 심각하지만 모델이 아닌 그냥 농사 짓는 분들 얼굴 좀 긁혔다고 해서 농사 못 짓진 않거든요. 이런 경우에 실제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손해.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해 줄 것인가. 우리 실제적으로 발생한 손해만 예상되는 손해만 보상해 주자는 것을 우리 차액설이라고 합니다. 내가 100만 원인데 장래 노동 능력이 상실됨으로 인해서 70만 원만 그렇게 못 얻어드리고 이게 65세 정년까지 30만 원의 차액 손해가 발생하는 것만 손해배상 해줘라. 이게 차액설이고 근데 우리 판례는 일실 수입에 대해서 차액설을 따르지 않습니다. 평가설을 따릅니다. 실제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내가 다리가 불구가 돼서 내가 사무직이어서 그대로 100만 원의 수입을 그대로 올릴 수 있더라도 이 사람은 장래 노동 능력 가치가 상실됐다라고 하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장래 일실 수입에 대해서는 평가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리가 불구가 됐을 경우에 그 평가설에 따른 일실 수입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손해배상에서 맥브라이더라는 의사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만든 그 표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교적 미국의 AMA, 아메리칸 메디슨 어소시에이션, 미국 의사협회에서 만드는 AMA 방식보다 맥브라이드 방식이 손해배상에서 비교적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단순하고 간단하다는 것은 그만큼 공정성에서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는 것인데 일단 미국 의사협회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맥브라이드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손해배상의 원칙. 다소 불공정한 일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일괄적으로 처리하기에는 아주 간단하고 객관적 형평성은 추구할 수 있죠. 맥브라이드 방식을 취할 경우에. 지금 우리 손해는 크게 정신손해, 소극손해, 적극손해로 나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의 가장 기초가 되는 민법 제750조. 다시 한번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불법행위,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이 있어야 한다. 주관적 요건으로서는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객관적인 요건으로서는 내가 아닌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 이것이 위법행위일 것. 그 위법행위와 손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요한다라는 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 사고의 특수한 경우죠. 우리 민법에서는 일반적인, 우리 법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일반법이 있으면 특별법이 있는데 자동차 사고는 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라는 이 특별법이 존재하는데, 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의 내용을 한번 그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호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애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제2호 승객이 고의나 자살 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제4조 민법의 적용.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른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본문 내용을 보면 내용이 간단하죠.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게 딱 세 줄밖에 안 되는데 이 세 줄에 대해서 교과서에는 1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 이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현행 시중 교과서에 이 세 줄 겨우 세 줄 가지고 여기서 운행이라는 말이 나오고 핵심적인 운행이 나오고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다. 남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에 대해서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운행으로 인과관계죠. 의로 여기서도 똑같이 민법처럼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에 대한 사고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한 조항이죠. 제3조가 물건에 대한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다뤄볼 것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의 핵심 내용인 다른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는데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여기서 운전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운행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한번 이 운행이라는 말이 상당히 넓은 개념의 말인데 이 운행이라는 것은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운행의 정의는 운행 지배를 하고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는 자를 운행자라고 표현합니다. 운행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운행 지배 핵심적 요소로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이 있을 것을 요합니다. 여기서 운행 지배를 한다라는 뜻이 운전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운전은 가장 좁은 의미의 개념입니다. 자동차 사고에서 운전은 자동차의 조종석에 앉아서 자동차 시동 여부에 없이 핸들을 조작 가능한 상태, 그 자동차를 직접 조종하는 상태를 운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운행이라는 것은 직접 조종을 하지 않더라도 사장님과 피고용인 그 사이에 부하 직원들한테 너 운전해 해도 그 자동차에 대해서 사장님이 그 회사의 대표로서 그 자동차를 자기가 지배하고 있다면 이 사장님은 운행자인 겁니다.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자동차 임대인이 언제든지 그 자동차를 해수할 수 있고 그 임차인으로부터 이럴 경우에도 운행 지배가 인정되는 운행자입니다.
내가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운전면허는 없지만 동업자를 통해서 운전을 하고 있다면 그 자동차에 대해서 운행을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이 자동차 운행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절도범. 이 자동차 절도범도 이 나쁜 놈이죠. 이 자동차에 대해서 직접적인 권한은 없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운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운행이랑 관련해서 우리 자동차 용어, 이 보상 용어에서 구별해야 될 개념이 있는데 자동차 운전자가 있고 자동차 보유자가 있습니다. 보유자. 그 다음에 보유자 밑에 소유자가 있고 자동차 운행하는 자인 운행자가 있는데 가장 좁은 개념이 아까 운전자라고 했죠. 그 다음에 자동차 운전자가 가장 좁은 개념이고 자동차 그 다음으로 좁은 개념이 자동차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예, 자동차 소유자는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소유하는 경우는 있잖아요. 근데 소유자가 직접 운전하는 경우도 있고 자동차 소유자가 그 다음으로 좁은 개념이고 이보다 넓은 개념이 자동차 보유자라는 것입니다. 이 보유자는 자동차를 정당하게 운전할 권리가 있는 자, 자동차 임차인이나 동업자, 아까 피고용인, 피용자 이런 사람들은 자동차 소유자는 아니지만은 자동차를 운전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자동차 보유자라고 부릅니다. 보유자. 근데 절도범은 자동차를 운전을 하고 운행을 하고 있지만 자동차를 보유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죠. 자동차 이 무단으로 남의 차를 훔쳐서 운전하는 절도범들 이런 자들은 자동차 운행자이기는 하지만 자동차 보유자는 아닙니다. 자동차의 운행자의 개념은 이 자동차 보유자는 물론 이 절도범처럼 운행할 권리가 없는 정당하게 운행할 권리가 없는 자들도 이 운행을 했을 경우에 운행자의 개념에 포함되는 겁니다. 여기서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를 자동차 운행자로 되어 있는데 이 자동차 보유자들이 자기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려면 자기가 운행 지배를 일탈하였다. 운행 지배를 상실하였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민법에서는 나 이에 내가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인데 민법에서는 그런데 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가 상당히 확장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민법에서의 다른 사람이란 개념은 자동차 운행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는 민법에서는 나이의 다른 사람은 모두 타인인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타인은 자동차 운행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 손해배상을 받는 사람, 다른 사람. 이 운행자의 개념은 상당히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 자기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이 가족이 모두 운행자가 될 수도 있고 내 동업자가 운행자가 될 수도 있고 자동차 임대인이 렌트카 업자가 운행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도둑놈들이 운행자가 될 수도 있고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실무에서 좀 여기 다른 사람과 관련해서 이거에 대해서 논하려면 이것은 뭐 하루 종일 논해도 상당히 방대하고 저 또한 모르는 내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꾸 잊어버립니다. 내용이 하도 방대하다 보니까 이게 아주 끝도 없는데 일단은 우리 실무상 문제되는 거 가족 이 가족을 우리 자동차 사고에서 문제되는 거 가족들을 동승하고 가다가 사고를 냈을 경우 이 가족은 보통 자동차 보험에서 자기 신체 사고나 자동차 상해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외적으로 대인배상원 책임보험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다른 사람으로 인정이 될 것인가? 이 또한 상당히 복잡한데요. 일단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평상시에 자동차를 운행하는 그 상태, 그 다음에 그 자동차의 소유자 명의, 그 다음에 비용을 내는 주체가 누구인가,
자동차의 주 운전자가 누구인가, 그 다음에 자동차의 동승 여부, 그 다음에 운전면허증을 가족이 갖고 있는가, 그 다음에 운전을 단순히 보조하는 주의인가 아니면 아예 관련도 없는가, 이런 것 등등에 따라서 이 자동차에 대해서 운행 지배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나는 비용 관리도 안 하고 기름값도 안 되고 운전면허도 없고 그냥 단순히 내가 비록 가족이긴 하지만 그냥 다 동승했을 뿐이다. 미성년 자녀들이 대표적이겠죠. 마누라도 예를 들어서 아내도 운전면허도 없고 모두 남편이 그냥 돈을 댄다. 남편이 그냥 차를 몰고 나가든지 말든지 뭔 짓을 하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하고 아내가 전혀 관여를 안 한다. 이런 경우에는 이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비록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건 남인 것입니다. 남. 이 법학에서 말할 때 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런 경우엔 다른 사람이 예외적으로 될 수 있다라는 것. 즉 여기서 운행은 이제 다시 한번 요약하면 운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운행 지배가 있어야 돼.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는 주체여야 한다. 운행 이익이라는 것은 운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이익도 포함되지만 간접적인 이익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이 주유소를 운영하는데 나도 그 주유소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차를 아들이 운전하지만 그 차 나도 운전하고 뭐 같이 운전한다면 이 사고가 났을 때 이건 동업자 개념도 되고 그 운행하는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회생활상의 간접적인 이익을 누린다 할지라도 직접적으로 내가 운전해서 뭐 이동의 이익을 못 누렸다 할지라도 여기서 말하는 운행 이익은 여러 가지 사회생활상의 간접적인 이익을 포함한다라는 개념. 운행 이익은 그리고 사망하거나 부상케 하였다. 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사망하였다. 이 법학에서 말하는 이 사망의 개념. 사망했다. 우리 뇌사가 있는 경우가 있고 식물인간 상태가 있고 상당히 어려운 경우인데 심장은 멈췄지만은 지금 이 심폐소생 수술을 해서 살릴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어느 때 이 사망으로 볼 것인지. 심장이 우리 판례는 심장이 영구적으로 멈춘 상태. 일시적으로 멈춘 게 아니라 영구적으로 멈춰야죠. 심장과 호흡이 영구적으로 멈춘 상태가 우리 법학에서 사망이고 뇌가 죽은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는 깨어날 수 없는 경우. 이런 것을 뇌사 상태인데 이 뇌사 상태인 경우에 사망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원칙상. 이 뇌사자를 사망으로 인정할 경우에 그럼 사망한 사람은 뇌사자의 장기를 갖다 동의 없이 꺼냈을 때 이걸 사망으로 인정하게 되면 살인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체 훼손죄만 성립될 수 있겠죠. 사체를 훼손하는 어떤 비록 뇌가 죽었더라도 숨을 쉬고 있고 심장이 뛰고 있다면 우리 법에서는 사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부상이라는 개념, 신체 기능에 손상이 온 경우죠. 이 신체 기능에 손상이 온 경우이기 때문에 뭐 멍이 들어서 아프다. 정상적으로 이 근육의 기능이 작동을 못하죠. 멍이 들면 염자사고라고 하죠. 뼈가 부러져서 골절이 됐다. 이 골절 사고가 이 교통사고에서는 주로 핵심인데 그 다음에 뇌출혈이 발생했다. 뭐 죽지는 않고 이렇게 다친 상태를 우리 부상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손해배상. 손해라는 개념은 민법에서의 손해와 같죠. 이 손해를 어떻게 나눈다고 했죠? 그게 정신손해, 소극손해, 적극손해 이 세 가지로 나눈다고 했죠. 정신손해는 위자료고 소극손해는 직접적으로 발생한 치료비라든지 장례비, 그 다음에 소극손해는 내가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었던 기대소득이죠. 휴업손해라든지 아니면 장래, 앞으로 내가 불구자가 돼서 노동능력이 상실된 것에 대한 기대이익, 일시수입, 노동능력 상실률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의 고장난 정도에 따라서 평가하는 것을 맥브라이드로 평가한다. 이건 민법이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나
달릴 바가 없습니다. 아까 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가 민법에 그것보다 넓다라고 그랬죠.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그렇다면 민법을 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없을지라도 같은 동업지간에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민법으로 묻는 것은 또 별개의 개념이죠. 동업자라 할지라도 민법상 이 동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나한테 손해를 끼쳤다면은 그때는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는 보험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소송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설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손해배상 책임의 요건,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그 다음에 승객이 아닌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앞에 보면 제1호, 2호, 제3조에 승객이 사망한 경우,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우선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입증 책임이 당연히 운행자, 입증 책임 운행자가 승객의 고의나 자살 행위를 입증하지 못하면 이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운행자의 입증 책임. 그러니까 이 굉장히 까다로운 거예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무조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승객이 고의나 자살 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했다라는 것을 운행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운행자라는 개념은 단순히 운전자의 개념보다 넓다라는 것은 앞에서 살펴보았죠. 그 다음에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상당히 까다롭죠. 이 법의 요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제3조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에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애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삼면책 요건이라고 합니다. 삼면책 요건.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했을 것. 즉 과실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과실. 이 불가항력적인 사고였다. 벼락 맞아서 사고 난 거다. 이건. 천재지변으로 사고 난 거다. 이런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입증해야 된다. 두 번째.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에 제3자. 그러니까 나나 피해자가 아니라 제3자.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을 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제3자. 제3자라면 다른 자동차들이 해당될 수 있겠죠. 내 자동차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을 것을 입증해야 되고 끝으로 이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어떠한 구조상의 결함도 없었다. 그 다음에 기능상, 브레이크 제동장치라든지 조향장치, 핸들 등의 장애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이것을 모두 입증하지 않으면 이것은 오화가 아니라 AND입니다. AND. 그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결론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의 그 손해배상 요건은 상당히 까다롭죠. 간단하게 한번 민법과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민법에서의 손해배상 책임은 나.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는 나만 해당된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 주체는 자동차 운행자이다. 나뿐이 아니라 내 동업자, 내 가족 다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동차 임대업자 등등. 그 다음에 운행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민법은 운행이라는 개념은 자동차의 특수한 개념이죠. 운행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동차의
단순히 운전보다는 훨씬 넓은 개념이라는 것. 그 다음에 자동차 용어에서 구별해야 될 용어가 있는데 가장 좁은 개념이 자동차 운전자. 자동차 운전석에서 직접 조종 가능한 상태인 사람. 이 사람들이 운전자이고, 그 다음에 운전자보다 조금 넓은 거 소유자. 소유자가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내가 소유는 하고 있지만 내 남편한테 시킨다. 내 직장 동료한테 시킨다. 직장 부하 직원한테 시킨다. 이 소유자가 운전자보다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운전에 대해서 정당한 운전을 할 수 있는 개념인 사람들 자동차 보유자. 보유자라고 합니다. 자동차 보유자. 근데 보유자보다 더 넓은 개념이 운행자입니다. 운전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 자동차 운행자라는 것은 보유자는 물론 절도범, 무단운전, 이 운행할 정당한 권한이 없는 사람들조차 다 포함시키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무단운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무단운전과 절취운전 이 두 가지 차이점은 둘 다 무단으로 운전하는 건 주인의 허락 없이 운전하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무단운전이라는 것은 그 자동차 보유주, 소유주 또는 보유주랑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는 사람, 부모 자식 간이 대표적이죠. 사장과 피고용인 입장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의 허락을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것을 우리는 무단운전이라고 하고, 절취운전은 아예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남의 차량을 훔쳐서, 여기서 훔친다라는 개념은 아예 돌려줄 의사가 없죠. 무단운전은 이 주인 차라는 것을 인식하고 내 소유로 하려는 의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동차 보험에서는 이 무단운전이나 절취운전이나 둘 다 자동차 도난사고, 도난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에서 여기서 그냥 무단운전이나 절취운전이나 둘 다 그냥 도난운전으로 넓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일단은 우리 자동차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법인 민법과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두 가지 법이 있다라는 점, 우리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 다룬 법은 민법과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이 법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보험이 탄생합니다. 우선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보험법에 따른 보험은 자동차 의무보험이죠. 우리 의무보험을 필수로 우리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무조건 가입을 해야 하는데, 의무보험은 300만, 가입을 안 할 경우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의무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것과 물건에 대한 것. 이 다른 사람을 죽거나 부상케 한 경우에 대한 것이 책임보험이라고 하죠. 이 책임보험의 보상 한도는 사망의 경우에 최대 1억 5천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부상사고의 경우엔 3천만 원, 후유장애의 경우에는 최대 1억 5천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책임보험은 사망은 1억 5천이 최대 한도인 이건 급수별. 사망은 부상급순이, 후유장애 급순이 이런 개념이 있을 수 없고, 부상과 후유장애의 경우에는 이 급수를 1급부터 14급으로 나누는데, 부상 같은 경우에 이 3천만 원이라는 개념은 최대 1급, 거의 식물인간 상태에 가까운 부상, 이런 경우에 3천만 원이라는 것이지, 가벼운 찰과상 정도, 염좌, 타박상 입었는데 3천만 원이라는 이 뜻이 아닙니다. 후유장애도 마찬가지로 1급부터 14급으로 나눈 후에 최대 1급 후유장애의 경우에 최대 한도가 1억 5천만 원이라는 거지, 14급 후유장애, 최고 낮은 급수의 후유장애는 그 한도 금액이 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금액은 저도 표를 봐야지 알 수 있고, 그 내용들을 다 기억할 필요도 없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 알면 그걸 찾아서 적용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물배상 의무보험 2천만 원, 2천만 원까지는 의무적으로 우리 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을 의무보험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초과하는 보험을
우리는 임의보험이라고 하는데, 임의보험이라는 것도 당연히 법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들어야 되겠죠. 이 자동차 보험이 얼마나 이게 효율적인 보험이냐면, 이게 모든 사고를 다 총망라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의보험, 이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 그 다음에 물건에 대해서 물건이 손상되는 상태. 이 임의보험도 대인배상, 이건 남이 죽거나 다치는 상태죠. 그 다음에 자기신체 사고나 자동차 상해,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이거는 내가 죽거나 다치는 상태. 근데 여기 보험에서 말하는 나라는 것은 민법에서 말하는 내가 아니라 그랬죠, 아까. 여기서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동업자가 될 수도 있고, 예, 부모, 배우자, 자식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서 자기 신체 사고나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상받는 그 보상받는 주체는, 저는 이 지금 손해배상과 보상이라는 용어를 구별해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 보상이라는 것은 적법 행위라고 했죠. 보험회사가 불법 행위를 저지른 당사자는 아니잖아요. 이 보험회사에 마련된 기금을 통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서는 손해배상을 받는다가 아니라 보상을 받는다라는 용어가, 보험금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보상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손실보상입니다, 엄밀하게는. 근데 실무에서는 좀 혼용돼서 쓰기도 했죠. 사람들이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엄밀하게는 손해보상이다, 손실배상이다, 이런 말들은 틀린 말이고, 손해배상, 손실보상이 정확한 용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전문가답겠죠, 좀. 그 다음에 물건에 대한 것. 이 자동차 보험에서는 대물, 남의 차량이나 다른 사람의 물건, 대물배상, 그 다음에 내 차량에 직접적으로 가해진 손상, 이 자기 차량 손해, 이것은 항목을 바꿔서 다음 시간에 자동차 종합보험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시간에서는 우리 자동차 종합보험이 탄생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인 민법과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자동차 종합보험, 이것이 우리 보험의 꽃이죠. 자동차 종합보험. 그냥 모든 사고를 패키지해서 다 보상받을 수 있도록 어떠한 경우에도 아주 이것이 범죄가 아닌 한 아주 안전장치가, 이 보험이라는 것은 아주 우수한 제도입니다. 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강의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해사장사 이재용이었습니다.